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건 공유지분 매매 솔루션을 운영하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자, 공유지분하고 그에 대한 폭리, 판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공유지분 투자 사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게 사기라는 게 증명이 되고 이게 사기라는 게 확실해야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기라는 게 아니면 되게 합법적인데 돈을 돌려받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방법, 이게 자기 부작위 뭐 이런 식의 제 설명 이따 드릴 텐데, 기존의 방법은 자기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거가 자기예요.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속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방법을 증명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그거를 피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내가 칼에 찔렸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게 지금까지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면 3년 전에 속을 당시는 몰랐고 3년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면 그 당시에 했던 증거가 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 자기로 우리가 뭔가를 주장해서 증거도 없는데 뭔가 하지 말고, 그러면 사기로 증명이 가능한 걸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만나면 기획부동산, 즉 공유지분 투자 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형한 패턴이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있다 없다? 그렇죠. 확률이 거의 없다. 몇 %였다? 제가 쓴 책에 의하면 0.22%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귀납적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사기를 이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기존의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발이 불가능한 뭐 이런 경우에 대한 정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개발이 가능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능, 불가능. 하나라도 개발이 되면 가능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불가능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아무리 뒤밀어 봤자 가능으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방법이 뭔가 다른 거죠. 공유지분 기획부동산들이 되게 빠져나가기 편하게끔 진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진화하는 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엄청 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길어도 이거를 한 번에 쭉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편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 거가 예상이 되지만 이거 이해하면 기획부동산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뭐 나중에 시간이 이게 좀 많이 여유가 있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때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뭐 10분, 뭐 20분 잘라 들으면 뭐 집중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편집하지 않고 길면 긴 대로 가겠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전제는 그겁니다. 잘 보세요. 공유 지분으로 사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사질 않아요. 뭔 말이냐? 가분할이 없잖아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뭐 30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뭐 농사를 짓던 건물을 짓던 이 땅을 이용을 해야 가치가 생겨서 하는 건데, 공유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토지를 이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만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파는 거죠. 근데 공유 지분, 그럼 아무리 이용 가치가 없으니 투자 가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개인적인 사람들은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환가성이 없는 거예요. 막 돈으로 바꿀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공유지분 때문에. 자, 두 번째, 2배 이상의 폭리. 그냥 같은 가격의 공유지분만 있어도 땅이 거의 안 팔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격마저 2배 이상 비싸요. 뭐 3배, 4배예요. 그러면 공유지분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면 다른 사람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속여서 팔았을 때나 사람들이 사는 거지,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2배 이상 비싼데 누가 사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폴드 5가 나왔는데 이게 가격이 200만 원 얼마잖아요. 근데 이걸 4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유지분과 터무니없는 이 가격에 합치면 이걸로 수익이 날 확률,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수익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고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군가가 사줘야만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살 사람들은 누구냐? 만약 개발업자들이 와서 이거를 샀을 때 되는 건데, 잘 보세요. 개발업자도 공유지분이 엄청 공유인들이 많은 땅을 사는 것보다
공인이 없이 한 명만 있으면 되는 땅을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LH가 이제 그거 전체를 이제 수용하는 경우죠. 근데 LH가 샀을 때 과연 그게 수익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태연 그 정무부동산이라고 해서 난리가 난 부동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진이의 산업단지 관련돼서 실제 보상이 나왔는데, LH에서 수용을 하면서 보상이 나오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투자로 샀던 금액보다 실제 보상금이 절반 이하였던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말이 안 되게 팔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산 게 문제인 거지, LH에서 수용해서 개발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될 게 없죠. 걔네는 또 마찬가지로 그 보상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어요. 거기가 딱 끝인 거지. 그럼 그렇게 판매했던 형태가 문제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를 뭐 산 사람이 어떻게 했고 잘못됐다, 뭐 업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뭐가 잘못됐다? 그렇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산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거가 사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딱 들어도 사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2배에 팔았는데, 와, 이거를 뭐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기로 증명을 못 한대요. 환장을 노리신 거죠. 분명히 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사기가 아니라고 뭐 경찰에서 뭐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런 게 나오는 것 자체가 더 웃긴 거죠. 저는 제안 되게 웃겼어요. 야, 어떻게 이게 사기가 아니지? 도대체 뭐가 사기야? 사기가 맞는데 사기가 아니라면서 여전히 공유지분 투자 패턴을 가진 회사들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게 사기라는 걸 증명을 해야 더 이상 그 공유지분 투자라면서 사람들한테 현혹해서 판매하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대부분 이제 소액 투자로 유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개 땅을 사려면 몇 억씩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을 보면 약간 가난한 피해자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취업 사기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사기, 공유지분 투자 사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갖고, 공유지분 투자 회사에서 일단은 부동산 편하게 일하면 뭐 돈 벌 수 있다라는 걸로 일단 취업 사기처럼 일단 모집을 하죠. 근데 월급을 또 주기는 해요. 안 주긴 않는데, 일단 공유지분 투자 사기 첫 번째 희생양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먼저 오신 분들이 첫 번째로 그분들이 땅을 사야 그 다음에 팔 수가 있어요.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 직원들이 하는 구호가 있대요. 사팔가. 사든지 팔든지 가든지.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가든지가 걸리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첫 번째 그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좀 더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가난한 은퇴자들이 자기 노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요즘 많이 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저희 부모님도 되게 젊거든요. 의외로. 꽤 나이가 있지만. 근데 가난한 은퇴자들이 많은데, 그 은퇴자들이 돈을 쉽게 번다는 이유만으로 공유지분 판매 업체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가진 재산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일부가 투자가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거의 모든 재산이 거기에 투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기로 환가성이 없다는 걸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전세 사기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아야 되는데, 사기가라는 게 증명이 안 돼서 마치 합법처럼 그 업체들이 활동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대로 해봐, 괜찮아, 덤벼,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피해본 피해자들이, 투자자들이 내가 잘못한 건가? 사기 당한 거 맞는데,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되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신기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고, 이 땅을 환가를 팔지를 못해갖고 투자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만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하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기는 쳤지만 사기죄는 아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상황이 그런 거랑 거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지금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턴을 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패턴이 정해지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같은 유형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공유지분 투자 사기에 대한 제가 패턴 2가지 말씀드리잖아요. 공유지분하고 가격 2배 이상. 거기에 추가해서 투자하라고 누군가가 현혹 꼬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합쳐지면 과거에는 뭐였다? 기획부동산 사기였고, 그게 지금은 뭐다? 공유지분 투자 사기.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분리돼 나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기존의 기획부동산 정의에서 이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아예 지워야 됩니다. 패턴, 아까 말했듯이 공유지분 2배 이상의 폭리, 이 패턴이 적용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공유지분 투자 사기가 되는 거고. 자, 전에 왜 이 패턴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렸는데, 폰지 사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폰지 사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이렇게 돌려막기. 이 패턴이 이 대상만 다른 거예요. 패턴은 다 똑같은데, 뭐 코인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뭐 금일 수도 있고, 중고 물품, 뭐 반품 물품, 뭐 부동산 등등 어떤 유형이더라도 이런 돌려막기 형태가 갖춰져 있으면 뭐다? 그렇죠. 사기, 폰지 사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피해자들이 열심히 가서 얘가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했고, 어떤 거짓말 했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거의 없는 거죠. 그냥, 얘가 이런 형태로 팔았습니다. 그럼 얘는, 그러네. 폰지 사기 돌려막기 한 거네. 그러면 피해자들 물어보세요. 피해 금액이 얼마요? 그래요. 피해 맞네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공유지분 투자 사기라는 패턴이 정해지지 않고, 뭐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밖에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걔가 그때 그 무슨 거짓말 했고요. 2배 된다고 했고요. 근데 가보면 갖고 있는 증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수법으로 증명을 했다 못했다? 그동안은 하기가 되게 어려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냥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투자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팔았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수법으로 교묘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게 너무 웃겨요. 이제부터 좀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공유지분 투자 사기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책도 썼어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책 썼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책도 쓰면서. 과거에는 이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표현을 했지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어떤 이걸 패턴으로 잡아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한 이 두 가지 패턴을 잡아낸 겁니다.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있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한 겁니다. 그 토지계약이 어떻게든 사기로 증명이 돼야만 우리는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사기가 아닌데 무조건 돌려달라고 하는 거 그냥 땡깡이잖아요. 땡깡이라는 거 아시죠? 오기 그냥 장난하는 건데 실제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이제 자기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사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진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운영하는 몇몇 솔루션에서 판매했던 회사한테 이게 니들이 재매입해 해서 이 사람들이 사가는 게 투자 회수율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만 이렇게 야 이렇게 해서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니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때 니들이 땅을 잘못 팔았으니 이 땅을 사가는 게 합법적일 것 같다라는 말을 해서 이걸 사가게 하는 건데 법적으로 얘네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으면 저희가 하는 말들이 돼서 쫄을까요? 안 쫄을까요? 그렇죠, 안 쫄죠. 그럼 그때부터 배를 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작년 10월달 중에 그 대법원 판례까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법인 대표가 무죄가 된 판례죠. 근데 그 전에 그 황 회장이라는 사람이 구속된 판례하고 이번에는 그 유 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죄가 된 판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연구해본 결과 그 황 회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구속까지 됐었는데 그때는 그 고소했던 사람들이 직원들이 많았어요. 직원들. 내부 정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소를 하고 거기에 인정이 됐던 게 이제 다단계 판매가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다단계 판매와 사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전부 합의해자로 뭐 돈을 돌려받거나 뭐 합의한 분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 10월에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하고 다단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확정 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거기는 이제 피해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모여서 고소를 한 겁니다. 누구를? 법인 대표들을. 근데 거기 판결문을 잘 보면 뭐라고 써있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그 밑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 투자자들 상대로 거짓말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는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표가 그 투자자를 대놓고 야, 너 이거 사 이렇게 해 라고 직접적으로 거짓말하거나 교육을 했다라는 증거는 검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법인 대표는 무죄로 결정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는 법인 대표들은 어찌됐든 간에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활개를 엄청 치고 있고 제가 매매 솔루션으로 이 땅이 잘못 판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매입 요청을 보내면 그 10월달 확정된 전과 된 후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무서울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사기로 해봤자 쩐주잖아요. 나는 문제될 거 없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어차피 뭐 법인 대표 바지 사장이나 다른 사람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해도 되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든 간에 대표들은 문제될 거 없으니까 마음 편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기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도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증명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변호사 아니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책도 썼고 그걸 통해서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투자 사기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사기가 맞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사기인데 사기가 맞는데 이거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방법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듯이 제가 오늘 발상의 전환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참 열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 따위가 설명하는 게 뭐 말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발상의 전환이니까 좀 특이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 부동산법만 주구장창 연구하면서 부동산 사기를 증명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책을 좀 쓰면서 이거는 자기가 아니라 부작위한 기망으로 증명하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방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제가 이제 연구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자료 찾고 해서 만든 이거다 보니까 분명히 이 견해가 100%는 아니라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견해가 있고 다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냥 이렇게도 공유지분 투자 사기를 증명할 수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다른 사람의 견해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듣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말이 되고 이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써먹어서 어찌됐든 간에 이 공유지분 투자 사기 문제가 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자, 모든 이 공유지분 이 투자 사기로 사기를 증명이 되는 이유는, 자, 민법, 저희 중개사 그 시험에 나왔었죠. 민법 총칙 110조. 사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나오는 건데,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가 증명이 되면 속아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그 방법이 투자금을 가장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되게 과정이 많아요. 뭐 개인 간 팔아보려고 노력도 했고, 뭐 중개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 걸 해봤지만, 결론은 그렇죠, 팔았던 사람한테 대파는 게 가장 투자금 회수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방법 위주로 지금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용어부터 알아보자고. 사기가 도대체 뭐야? 사기는 속일 사자에 속일 기자, 두 번 속이는 거죠. 자,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꾀로 두 번 속인다고 했죠. 남을 속인다는 것으로 고의, 일부러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기라고 하면 사기친 사람이 사기당한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 일부러죠. 자기가 있어야 죄가 성립되기에 그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사기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부작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설명을 할 거라고. 그럼 자기와 부작위는 어떤 말이냐? 자, 자기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지금 아까 예시가 있는데 칼로 사람을 이렇게 찔러요. 말 그대로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자기예요, 이게. 부작위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게 예시를 보면 여기 지금 방금 나왔지만, 엄마가 깐난쟁이 애기가 있는데 걔는 젖을 주지 않으면 애가 죽을 거라는 걸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그쵸? 굶으면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애한테 젖을 끝내 주지 않아서 애가 굶어 죽었어요. 이게 부작위인 거예요. 얘가 죽을 걸 알고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거죠. 묵비한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문제도 이런 경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을 투자라고 내가 소개했고 투자로 이 사람이 샀지만 투자 수익이 날 확률이 극히 희박해서 투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를 판매하는 사람은 알거나 알 수 있었죠. 근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몰래 파는 거예요. 이 사람 어차피 이거 사도 나중에 수익이 날 확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파는 거죠. 말하지 않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걸 갖고 부작위를 했다는 거죠. 아니, 투자라고 하지 말든가, 아니면 떳떳하게 사장님 이거 우리 업체에서 뭐 75만 원에 사서 220만 원에 파는 건데 한 몇 년 뒤에 440만 원에 팔 수 있는 엄청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팔았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220만 원에 3배의 금액을 판다는 걸 어떻게 했다? 숨겼다. 숨기기를 떠나서 뭘 했다? 은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작위의 기망으로 충분히 사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민법에 나왔던 거, 사기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사기가 증명만 되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서 팔았던 땅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사기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처럼 자기로 하는 방법이 어려우니 제가 지금 제시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증명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사기에 대한 법조문은 형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자, 사기는 뭐 기망하여 재물의 교훈을 받거나 재산사 이득을 취한 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뭐 351조에는 상습법, 죄를 범한 자는 2분의 1까지 형을 늘린다. 또 사기죄는 특별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50억 이상인 경우는 되게 세더라고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 전에 제가 공개한 금토동 땡땡땡 번지에 있는 공유지분 판매 업체로 예를 설명하면 순이익이 600억 이상이라고 했으니 특경법상 50억 이상이기에 사기죄에 해당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무조건 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상습적으로 가중처벌,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도 가능한 대상이 되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사기로 증명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렇게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팔았던 사람들이 저를 엄청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싫어하는 건 중요한 게 않잖아요. 솔직히 나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세상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여튼 자, 김준호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확실함. 제가 인정된다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아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편하게 깜빵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감옥을 가두려고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땅땅땅 때려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 사람 인생 한 방에 훅 가게 하고 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 죄로 인정해서 깜빵을 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아니라 확실한 거. 근데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런 증거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속은 걸 알았다면 만약에 뭐 녹취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죠. 왜냐면 안 속았을 거니까. 근데 속아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3년 기다리면 괜찮아, 몇 년 기다리면 괜찮아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거죠. 근데 시간 끌고 나서 나중에 뭔가 해보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느낌만 있죠. 속았다는 기분만 있죠. 걔네들이 이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 수많은 뭐 좋은 말, 뭐 이렇게 주변에 호재 이런 얘기 했지만 그거를 기록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로? 증거로 쓸만한 게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라도 남아있거나 그 당시에 이제 판매했던 유인책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가 속았다는 걸 해주면 되는데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유인책이라는 사람은 본인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수익이 불가능한 땅이고 환가조차도 안 되는 땅이라는 거를 판매하는 업체는 처음부터 세팅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중간에 취업한 사람은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게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권할 거라면 투자 권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토지가 어떤 토지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사서 이 사람한테 투자를 권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수익이 날 확률이 거의 없는 땅을 수익이 가능하다고 파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증명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자들이 나중에 이거를 보고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속은 거 맞구나. 그 다음 유튜브 막 뒤져보고 막 네이버 검색해보면 아, 속은 거 맞아. 그럼 고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나쁜 일을 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깜빵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사님이 본인의 그 피해자들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쓰고 듣고 나서 아, 피해자분한테 아, 맞네요. 아, 그렇게 속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깜빵에 넣지는 않는다, 그죠? 판사가 보기에는 진짜 막 이렇게 칼날처럼 예리하게 가른 증거가 들어와서 확실하게 아씨 사기죄네, 이 나쁜 놈들이네, 이거 이 나쁜 놈들 이거 확실하네, 증거가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을 깜빵을 보낼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아, 속았다는 느낌. 왜냐면 3, 4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 무슨 말 했더라? 이런 걸로 느낌만으로도 뭔가를 쓰려고 하다 보니 사실상 사기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보기에도 말이 좀 안 되죠. 그 3년 전, 4년 전에 했던 말을 하는데 상대방 와서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상 뭐 이제 판사님 얘기 많이 드렸는데 고소장을 이렇게 쓰거나 고소를 접수를 해도 판사님 근처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경찰관이 딱 봤을 때도 아, 이것도 기획부동산 사기 문제네. 증거 없으면 송치 어려운데 어떡하지? 일단 머릿속에 기획부동산이란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 아, 이거 증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앞에 내용 안 읽어보고 증거 목록부터 보는 거죠. 역시나 증거 목록이 없어요. 증거로 쓸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거지. 그 사람들도 경찰들도 수많은 건을 보다 보고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 또 그거네. 척하면 척이죠. 뭐 그 상대방 진술, 뭐 속았다는 느낌 이런 것만 다 써있고 확실한 한 방이 될 만한 물증 같은 거는 있다 없다?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경찰관 입장에 봤을 때도 애매한 거예요. 이거 솔직히 제가 전에도 그 블로그에 가끔 말씀드렸지만 고소는 최종 병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갈 대로 갈고 증거가 준비될 만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공유지분 투자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투자자들의 보면 1,000만 원 이하로 투자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는 150만 원으로 공유지분으로 투자한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라고 판단을 하면 이 사람들의 대응은 생각보다 되게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일단은 뭐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두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뒤져보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맨날 하지 말라 그러고 해도 답도 없다 그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젠 한숨 쉬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최대한 그러면 가성비를 해봐야겠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근처에 있는 법무사님 찾아가서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뭐 30만원, 20만원 뭐 내고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칼을 갈아서 완벽한 증거가 있어서 상태에서 목을 탁 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무딘 칼이 아니라 그냥 칼 같은 느낌을 가진 걸로 이렇게 제출하면 상대방이 저 안 했는데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왜 증거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냈는데 고소장을 받아본 입장에서도 그때처럼 그 당시에 뭐 자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네,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없고 그냥 말로만
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를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모아서 통계를 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이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문제로 했던 사람들 중에 튕겨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고소를 했지만 뭐 무혐의나 불성치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자기로 증명을 하려다 보니 자기의 필요한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기가 맞죠. 그게 왜 사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나라가 잘못된 거죠. 사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좀 이게 체계를 갖고 이제 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대해서 좀 체계를 갖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사기죄 성립 요건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의, 불법으로 이제 영득이죠. 불법으로 돈을 뽑으려는 의사가 최초에 있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 제가 이제 자기 부작위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망행위를 위해서 착각을 해야 된다는 거, 착오에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재산적인 처분, 뭐 돈을 입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처분행위가 있으니까 내 몸에서 뭐가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 당연히 손해는 있는 거죠. 처분이 되면 손해는 있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포함이 되는 거고, 그걸로 상대방 사기친 놈이 재산적 이득을 얻는 거죠. 이게 순서대로 전부 다 맞아 떨어지면 이게 진짜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부족하면 사기죄로 가지는 않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세분하게 구분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고의, 불법으로 이 돈을 얻을 의사가 있었는지. 자, 공유지분 투자 토지 판매 업체가 토지를 매개로 하여 매입 원가 대비 3배로 판매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회사 땡땡땡땡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고, 부동산을 가족처럼 배우면서 편하게 돈 버실 분이라면서 직원을 모집하여 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공유지분과 3배 이상의 폭리로 판매하고, 그 판매원을 투자 권인으로 교육하고 영업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라고 속여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경험칙상 그 판매한 토지들은 업자들이죠. 쩐주들이죠. 쩐주들은 회사를 세우면서 그동안의 경험칙상,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공유지분과 매입 원가 대비 3배 이상으로 판매되어 투자자들이 그걸 샀을 때 투자로서 투자 수익 실현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고 일정 시간 후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기 판매업을 영위를 하였다는 거. 자, 이겠죠. 회사를, 전문적인 판매 업체를 세워서 이 3배 이상의 폭리 판매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돈을 슈킹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돈을 투자로 속여서 내가 받으려는 의지, 고의가 있었다는 거를 첫 번째로 증명을 하는 거고. 자, 기망행위,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이죠. 돌고 돌아 핵심이 이제 왔네요. 자, 자기로 증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작위로 증명하는 거에 대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공유지분 판매하는 업체하고는 전문 판매 업체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 개인이 토지에 투자하는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죠. 업체 통해서 뭐 개인하고 개인 이렇게 만나서 거래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분양하는 회사죠. 전문 판매 업체가 개인한테 파는 거,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거. 이 2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오늘 말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서, 자, 개인 간의 거래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개인 간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뭐 쉽게 표현하면 당근마켓 같은 데서 뭐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는 다 이런 개인 간 거래예요. 하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거는 좀 틀리죠. 뭐 아파트, 뭐 부동산에서 아파트, 상가, 토지를 판매업체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면 대박 나고 뭐하고 그걸 듣고 나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2개가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전문 판매업자가 파는 것과 그냥 개인 간에 둘이 알아보고 파는 거죠. 좀 딥하게 설명하면, 이 부작위에 대한 증명은 이 2가지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개인 간 거래는 아까 당근마켓 얘기했죠. 자,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할 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갤럭시 뭐 폴드5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물건을 올리면 이게 원가가 200만 원짜리라는 걸 모든 사람은 검색 한 방에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상태라는 거죠. 만약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어디 아파트 사겠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그 네이버만 검색을 해도 뭐 동, 호수, 면적, 가격, 위치 전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도자, 팔고 싶은 사람이 그 가격에 내놓고 매수할 사람이 그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얘기하고 가격 협상하고 이렇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는 게 개인 간의 거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뭐 매수할 사람이라든지 뭐 매도할 사람이라든지 노력 조금만 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걸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충분히 공개돼 있는데 노력 안 한 건 자기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게 기획부동산들이 맨날 빠져나온 판례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개인 간 거래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이걸 혼동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높은 가액이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이 9월 4일, 선고 200 다 54406 여기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확인 안 한? 매수할 사람이 바보짓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확인하는 노력도 안 하는 건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개인 간 거래에서는 민법에 나온 민법 제 565조 1항처럼 계약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몰수 당하는 거죠. 서로 몰취하고 그다음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약 해지에 관련돼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계약 간 거래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봐요. 팔려는 사람은 좀 비싸게 팔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살려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실을 말하지 않고 허위로 말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거를 기본 바탕에 깔고서 서로 협상을 하는 거고 맞춰가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서 피해갔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믿고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 그 자격을 만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둘 사이를 중재를 해갖고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거예요. 저희들도 공인중개사들도 처벌이 엄청 셉니다. 이거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자, 근데 개인간거래와 판매업자 공급을 구별하는 제가 이 실익은 이 방식에 따라서 고지 의무 발생 여부가 있거나 없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고지 의무 발생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필수 요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전자제품 대리점, 자동차 판매, 보험, 펀드, 뭐 방문 판매하는 뭐 화장품, 우리 부동산에 봤을 때는 뭐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 토지 분양 이런 것처럼 판매원들이 손님들한테 판매 상품을 막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품 자체가 되게 고난이도 아니면 전문 지식을 요하는 상품이 되게 많아요. 구매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나 판매하는 회사 관계자를 전문가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을 그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유지분 투자를 권하는 업체들은 사업체를 만들고 투자 권인을 모집하고 이거를 분양하는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아까 말한 그 판매업자 공급은 다 법이 있어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고 해당되는 법이 있고 그게 없으면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이 다 있어요. 약관법도 있고 방문판매법도 있고 다 보호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공유지분 투자 판매업에 대한 법이 별도로 없어요. 이걸 갖고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 자, 만약에 이 판매업자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있고 이거에 대한 시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다음 판례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판례는 토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자를 전문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만약 투자 판단을 피해자들한테 떠넘길 것 같으면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면서 기획부동산 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신의칙상 의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법원은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경업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판례요. 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을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적인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판매업체는 판매업자로서 공유지분을 토지를 공급한 업을 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개인 간 거래인 걸로 혼동하면서 부작위한 기망으로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과거에는 몰랐던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공유지분과 이 2배 이상의 폭리가 만나면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책을 썼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자, 뭘 속였냐? 공유지분과 이 폭리에 대해서 속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가성도 없고 수익을 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속여서 판매한 겁니다. 제가 그 책에서 그 내용에서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 블로그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좀 빨리 내용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좀 짧게 할게요. 세 번째, 상대방의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내가 서울에 살면서 그런 설명을 듣고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고 했고, 그러면서 뭐 강원도, 춘천, 뭐 제주도, 원주 이런 아주 원거리에 있는 땅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당의 착오에 빠져서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그 행위를 한 거죠. 어떤 행위? 처분행위. 말 그대로 돈을 입금하고 등기를 받는 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약금 뭐 200에서 300 정도 입금을 하잖아요. 그 돈을 내고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처분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계약금을 내면 그거를 이제 몰취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순간 베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업체의 특징은 강원도 원주 지역이에요. 원주 지역에서 이제 뭐 투자라고 일단 권유해서 땅을 사게, 계약서를 쓰게 하고 실제로 하고 나면 건축 허가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리고 땅에서 잔금을 치면 땅도 사야 되고 건축까지 해야 되는 거죠. 건축하지 않으면 얼마 뒤에
그렇죠.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땅을 사는데, 그렇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투자가 아닌 거잖아요.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토지를 이용해야만 되는 거를 투자로 하면서 팔고, 당연히 사람이 알게 되면 안 하고 싶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몰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서 써있으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답니다. 아무튼 블로그에도 좀 더 자세히 써놨으니까 이게 보시면 기상천외합니다. 방법이. 5번째는 이제 손해. 아까 말했죠? 처분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내 돈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손해가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손해로 인해서 상대방은 6번째 재물 또는 재산적 이득이 가는 겁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그 공유지분 투자 사기에서 기준을 정할 때 공유지분하고 2배 이상의 폭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2배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뭐 예의상 이 정도만 해도 2배 이하는 인정되지만 2배 이상부터는 이제 보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5배, 10배 뭐 장난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파는 것 자체가 공유지분 투자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형태로 자기가 토지를 구입하고 뭔가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해보려고 한다면, 만약에 자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속였어라고 하는 거에 완벽한 증거가 세팅되지 않는 한 100점 100패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걔네들이 그 요즘 쓰는 계약서를 보면 완벽에 가까워요. 어떤 법조인이 도와줬는지 몰라도 거기 읽어보면 산 사람이 완전히 바보예요. 뭐 이게 사기는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매매가 안 되고 비싸게 준 거 알았고, 거기가 투자 가능성이 없고, 투자로 수익 볼 가능성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비싸게 샀어. 이게 계약서에 써 있어요. 완벽하죠. 그래서 자기로 증명을 하면 그 계약서 딱 보는 순간 끝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이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 글을 써놨는데, 너무 이게 내용이 길어지면 보시는 분도 지루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유지분 투자 사기가 어떤 형태로 된다 그랬죠? 그렇죠.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공유지분 투자 사기에 걸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증명하는 방법도 자기로 증명하는 것보단 부작위에 의한 사기로 증명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린 거고요. 아무튼 공인중개사는 제가 이 문제 연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어찌됐든 간에 사기라는 걸 증명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함께 할 겁니다. 하여튼 이게 사기로 증명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피해에서 빠져나오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피해 회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준 만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